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중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제가 아직 박사를 받지 못해서 박사 수료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만 제가 이제 어디선가 본교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지 않는다는 점을 크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뜻깊은 행사에 토론을 맡겨주셔서 무척 영광입니다. 박명훈 교수님의 발제나 글 대부분의 지점에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 특히 이제 전향이나 농지개혁 등의 용어 사용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주상에서 국가건설, 배급 문제 해소, 균등의 문제 실현, 민족통일 문제, 복지소행 실현의 역사적 선호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이나 목적윤리뿐만 아니라 책임윤리를 중시했던 분이셨다는 점 등이 저는 특별히 뜻깊게 다가왔다고 덧붙이겠습니다. 박명민 교수님께는 항상 많이 배워왔던 입장으로서 오늘은 학술적 토론보다는 약간 별개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인 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살펴본 게 처음이라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니까 너무 상식과 같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불필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점이 있어서 이 점은 혹시 그렇다면 좀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의 보건에 관한 법률로 현재 상원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크게 세 가지가 내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험기본법이나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도 있지만 이들은 일단 본부에서 제외했습니다. 상원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훈장의 종류로는 익히 아시겠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은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보다 추상적인 국가를 위한 희생이다. 그리고 그 가족의 예우와 보호를 취지로 밝히고 있지만 그 법의 이하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무공수군자 등을 하면서 법의 명칭과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해당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서두에서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살피 소개한 거는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건국훈장, 포장 상원법의 영향입니다. 독립유공자법이 규정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그 문구상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장을 받은 이유에 있어서 일제에 대한 반대 항거를 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원에는 반드시 일제에 대한 항거가 필요할까요? 본 토론의 원래 목적은 대한민국 초기 인물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현황을 정리 살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너무나 다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못한 공로자들에 대한 관심도 항상 있어왔고, 특히 조봉암 선생님께서는 많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평화통일론이나 진보운동의 관점에 더하여 최근에는 농지개혁, 전쟁기 국회 부의장 등 대한민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현실 정치적인 면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승만, 조봉암, 신익희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석을 다진 재헌국회 의원들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근데 이 글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209명, 물론 그 중에 이제 당선 무효자들이 있기 때문에 꼭 209명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의 상황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뒤쪽에 표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천천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 일단 이거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독립유공자 명단에서 재헌국회의원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총 28명인데 28명. 김철, 정영, 최동식 이 3명을 제외한 모두가 건국훈장을 받고, 신익희, 이승만 대한민국장, 지청천원 대통령장 등등 했습니다. 그 서문 시기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가장 먼저 나왔고요. 신익희와 지청천은 1962년, 이인 연병으로 1963년 등 5명이 이른 시기에 서원을 받았고, 나머지 대다수는 1990년부터 95년까지 익히 아시는 그 시기에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마지막 제일 오른쪽 세 열은 이제 제가 추가를 한 건데, 출마하는 거는 48년에 그 당시 선거에 해당 의원분들 출마하실 때 본인의 당선이었고,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 결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관심 가는 거는
이 시기 국회의원들의 원래 당적이 뭐냐라는 퀘스천이 항상 많이들 따르는데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붙인 거고 마지막은 이제 그 2년 동안의 제국회 마지막 1950년 시점에 또 국회 사무처에 해당 의원들이 자신을 보고하신 당선들입니다. 일단 뭐 독립유공자가 28명이고 뭐 이승만이나 신익희 제안은 26명이면 전체 한 200명 정도 남짓되는 재원 의원 중에 10%가량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독립유공자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살펴보면 뭐 한민당이나 민국당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민당이나 민국당에 대해서 평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건 오늘 토론과 다르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고 이 자료는 이제 이 정도만 제가 소개하고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고 차후 연구과제나 아니면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한국민주당 전문가이신 유덕영 선생님과 독립적성 국민의 전문가이신 우유부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분들께서 많은 질정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서두에서 설명한 분류 중에 상원법에 의한 수분자 명부는 제가 뭐 미처 찾지는 못했는데 뭐 이게 그 개별 인물들 이름을 치면 뭐 검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동명이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걸러내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했고 여튼 한 가지만 짚어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가 아닌 수훈자도 존재할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국가 차원에서 재헌국회에 대한 존중 저해가 있었죠? 아니면 공로 인정의 예우가 있었을까? 이건 이제 헌정의 이제 보고에서 제가 단초를 찾은 건데 1969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재헌국회의원 155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당시 이게 단신 처리되었고 제목도 보면 국회 누를 엑스포 70 측정하면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사안 중에 하나였어요. 언급이 되었을 뿐입니다. 수훈자 155명 중에 79명이 청와대로 초치되어서 훈장 수여하고 공을 치하했다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면 당선 무효자를 포함해갖고 209명의 의사당을 거쳐갔는데 54명이 수훈자 명단에 제어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가 보니까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전쟁 기간에 망실된 의원들로 보이십니다. 1969년 무궁화장을 받지 못한 54인 중에도 독립유공자 수훈자로서 그중에 김상덕, 이광욱, 이승만, 정광호 등이 있었고 한국전쟁 후에도 남한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별표를 표기하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말씀드렸던 당선 무효자고 이승만과 조홍학입니다. 즉 재헌국회의 역할과 공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최소한의 예우적 차원이었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승천을 애국지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한 공로는 일제 항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기에 이들이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국훈장이 독립유공자의 조건 중 하나가 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간의 오해가 중요한 지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큰 한계는 당연히 이제 당시 박정희 정권 시기에 그 정권의 성격도 있고 그 시기의 특성으로 인해 월 납득된 의원들이 이제 재헌의원 수훈에서 배제되는 것 또한 이제 향후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적 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된 것과 그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한 그 공로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절제된 태도를 밝히는 것이 발전된 민주주의 가치, 언론과 사상의 자유의 발전의 이과정과 동시에 발전된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현실적인 재현 하나를 감히 밀려왔는데 저는 표현은 뭐 다 무시해도 되는데 방향만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국유공자라는 표현이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을 시도하는 법은 법 개정의 여파나 기존 법 적용에 야기될 혼란,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는 미온적입니다. 감히 아래오나 재헌국회 의원이나 재헌국회에 대한 국가적 예우는 물질적 생활적 지원이나 원호의 차원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영혼과 인식의 함양 및 부추에 결부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 무엇보다 막중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 체제의 완비는 현실적 신체의 부분이며 일제의 한과 부분은 민족의 정신적 부분으로 양자는 상호 불가분의 완비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국가적 상원의 전개 방향이 후자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옆에 불청객으로서 반공이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조봉암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전쟁의 의미에 있어서는 시각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갈라짐은 당대에는 그리고 당사자들로서는 해낼 수 없었던 핵심 균열 지점이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그들의 화해를
후대의 온전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차원과 숭고한 의미로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요약된다. 감사합니다. 네.